강인수 이냐시오스입니다. 올해 우리가 처음으로 준비한 책은 레벤북스에서 출간한 지난 11월에 출간한 책인데 지금 그 11월 말인데 벌써 3쇄를 찍었대요. 그래서 아주 뜨거운 호응을 받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 말이 듣고 싶어서 작가 이서원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작가님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초대 응해 주셔서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그럼 우리 이제 청중분들, 독자분들에게 자기소개를 좀 부탁드릴까요? 저는 하나님이 주신 제일 세상에서 아름다운 여자 한지숙 씨와 하나님이 또한 주신 세상에서 제일 멋진 아들 이승준 씨와 함께 살고 있는 썩 괜찮은 남자 이서원입니다. 네, 가족분들이 여기 와 계셨어야 되는데. 네, 좋습니다. 정말 그 말이 듣고 싶었어 라고 하는 책 제목도 네. 너무나 기가 막힌 제목이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네, 근데 이제 이 책을 이제 프롤로그를 보면 시작을 하시면서 작가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사람은 말을 밉게 하는 사람과 이쁘게 하는 사람으로 나눌 수 있다. 네. 그러면서 이 말을 하는 방법을 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어서 가르쳐주고 싶어서 이 책을 썼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그러면서 거기에 언격은 인격이다 이렇게 말이 되어 있던데 정말 인상적인 네. 말입니다. 근데 말을 하는 방법을 배운다, 그걸 가르친다라고 할 때 결국 말도 이제 속에 있는 것들이 나오는 네, 거 네, 아니에요. 네. 그래서 말을 하는 방법만 배우면 되는 건가? 아하. 네, 좀 그런 의문이 생겼습니다. 네네네. 질문이 하찮으면 하찮은 대답이 나오고 질문이 금 같으면 금 같은 대답이 나오는 것 같은데 첫 질문부터 예사롭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말의 어원을 찾아보면 마알입니다. 마 플러스 알. 그래서 마음의 알갱이가 말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말을 밉게하는 사람은 사실은 마음도 미운 사람이죠. 그래서 저는 말은 마음의 그림자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 마음은 나무와 같고 말은 그림자와 같다. 나무가 비뚤어졌는데 어떻게 말이 바르게 될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이번 책을 쓰면서 수사님 제일 마음을 쓴 게 뭐냐면 말을 잘하는 방법 1, 2, 3, 4, 5를 안 쓰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시중에 보면 호감을 주는 법 3가지, 그 다음에 잘 듣는 법 2가지, 그리고 원칙으로 말머리를 따서 이렇게 쓴 책들을 보면서 볼 때는 고개를 끄덕여지지만 휘발성으로 사라지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원칙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사례를 들려줌으로써 거기서 마음을 느끼고 말을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하는 걸 자연스럽게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책을 쓰고 싶다 하는 마음으로 이 책을 썼기 때문에 이 책은 말에 대한 기술서가 아니라 말에 대한 안내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제가 처음에 자기소개할 때부터 기가 팍 죽었거든요. 네, 한지숙의 남편이면서 이승원의 아버지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나한테 없는 건데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시간에 이렇게 이제 이 시간 진행하면서 작가님의 마음의 알갱이를 조금 이제 맛볼 수 있는 시간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이 책은 모두 4개의 장으로 되어 있어요. 나를 살리는 말, 너를 살리는 말, 우리를 살리는 말, 삶을 살리는 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각 장들이 모두 15개의 소제목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합치면 모두 60편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장, 나를 살리는 말이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쭉 읽다 보면 이 이야기는 작가님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작가 이서원을 살린 말 이런 이제 것처럼 익히더라고요. 거기에 보면 이제 가장 가까운 분들, 엄마, 누나, 동생, 부인, 또 교수님, 군대 선임 분들에 이르기까지 아주 재미있으면서도 아주 가슴 따뜻한 이야기들이 쭉 이어집니다. 책을 읽으면서
작가님의 엄마 이야기가 참 인상적이었는데 네, 특별히 더 네. 인상적이었는데 그 이야기를 좀 더 듣고 싶다 이런 네. 생각이 들었어요. 예, 어떤 분이셨길래 이런 멋진 작가님을 키우셨을까요? 네. 어머니는? 저희 어머님께 여쭤보시니까 저희 어머님을 이렇게 한마디로 표현하기는 쉽습니다. 좀 지나친 어머니. 지나친 어머니. 제가 100점 받았다 그러면 우는 어머니. 좀 지나쳤어요. 그래서 어릴 때는 굉장히 부담스러웠습니다. 겁나서 100점을 받겠나. 그리고 반에서 1등 했다 그러면 껴안고 막 도는 어머니. 이건 너무 심한데 이래서 전교 1등 하겠나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지나치셨어요. 근데 지나친 건 부족함만 못하다 하는 말은 거짓말인 걸 어머니 보면서 느낍니다. 자식에 대한 사랑은 신이 인간을 사랑하는 것과 같아서 지나침이 없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강요하고 통제하지 않는다면 자식의 성취에는 지나치게 기뻐해야 된다. 그것을 어머니한테 배울 수 있었고 그런 배움이 있었기 때문에 아들한테 늘 좀 지나친 아버지입니다. 너는 똥도 버리기 아까운 애다. 이런 이야기를 아들한테 자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전혀 싫어하지 않아요. 싫어하지 않아요. 대한민국에 너 같은 애는 너밖에 없을 거다.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죠. 모든 애들이 그래요. 그렇지만 이 아이한테는 유일하게 대한민국에 너 같은 애는 너밖에 없어. 너는 진짜 똥도 버리기 아까운 애야. 너는 단점이 없는 게 단점이야. 이렇게 지나치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저희 어머님의 지나침에 영향을 받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보통 지나치다 그러면 안 좋다고 생각하는데 방향을 잘 잡으면 지나친 것만큼 좋은 게 없다. 그래서 오늘 북토크도 지나치게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듭니다. 네. 예, 제가 학교 다닐 때 1등을 해본 적이 없는데 제가 두려워서 그랬나 봐요. 예, 정말 여기 이제 부모님들도 다들 이제 자제분들 두신 어머니 아버지들 계신데 아마 굉장히 중요한 울림처럼 다가올 말씀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두 번째 장은 조금 더 나가서 너를 살리는 말이라고 하는 장인데요. 정말 좋아요. 이 두 번째 장도 다 좋은데 그래서 15편 이야기를 다 가지고 한번 뭔가 이야기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 시간이 이제 제한돼 있으니까요. 거기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이렇게 사람들 처음 만났을 때 네. 오늘 처음 작가님 만났거든요. 작가님 인상이 너무 좋으세요. 네. 마치 거울로 저를 보는 것 같아요. 작가님이 하시는 얘기가 있는 얘기인데 네. 네, 그 에피소드를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자신에 대해서 자신이 있는 사람, 또 자기 표정에 자신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들 이건 꿈꾸는 그런 네. 모습이기도 하지만 정작은 우리가 다들 자신에 대해서 자신이 별로 네. 없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이 거울을 보는 것 같아요. 나를 보는 것 같다는 이야기가 너를 살리는 말이지만 동시에 나를 살리는 네. 말인 것 같다는 느낌도 들었거든요. 네. 어떻습니까? 지금 수사님 말씀 들으면서 제일 먼저 떠오르는 분은 저의 스승이신 앙어리 되신 정신과 의사 선생님이 저의 주례를 써주시기도 하셨는데 그 선생님이 이제 40만 부나 판매된 베스트셀러를 쓰셨거든요. 나는 죽을 때까지 재밌게 살고 싶다. 그래서 저는 제자니까 선생님한테 앞표지에 좀 멋진 말을 써달라고 책을 드렸더니 너도 나이 들어봐라 이렇게 적어주시더라고요. 아휴, 이 짧은 말씀이 참 큰 말씀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했는데 지금 그 선생님께 제가 어떤 질문을 드렸었냐면 선생님 제가 한 20-30년 상담을 하다 보니까 불행한 사람들 또 불쌍하게 사는 사람들의 공통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닮고 싶은 어른을 만난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닮고 싶은 어른을 한 명이라도 만났다면 지금과는 더 다르게 살 텐데 저하고 상담할 때 제일 많이 듣는 소리가 선생님이 저의 오빠였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요. 선생님이 아빠였으면 참 좋았을 텐데요. 선생님 같은 분을 뵌 적이 없네요. 이런 얘기를 듣는데 선생님
왜 우리는 살면서 닮고 싶은 사람을 만나는 적이 없을까요? 이렇게 여쭤봤더니 우리 선생님이 네가 욕심이 많아서 그렇지.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랬더니 니는 말이야 머릿속으로 성격도 좋고 능력도 좋고 돈도 많고 뭐 이런 조건 다 갖춘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걸 다 합한 거를 담고 싶어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인간이 있나? 없지. 근데 나물 파는 할매를 봐도 그 흥정을 잘하잖아. 그건 닮아야 되잖아. 그치? 그 다음에 또 택시 기사를 보면 길을 운전을 잘하잖아. 그거 닮아야 되잖아. 그래 생각하면 닮지 말아야 될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야. 모든 사람을 하나씩 닮아야 되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때 뒷머리를 딱 맞은 것처럼 모든 사람에게는 기준을 달리하면 모두 나의 스승이다 하는 생각을 그때 깨닫게 됐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그걸 제일 먼저 적용하는 게 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저 따라 한번 해보시겠어요? 제가 늘 주문처럼 하는 거예요. 내가 어때서? 내가 어때서? 그러면 내가 어때서이고 뭔가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게 제가 이렇게 거울 보는 줄 알았어요 하고 말하는 비결입니다. 항상 수사님을 보면 수사님이 첫 번째 책을 레벤북스에서 내시고 제가 지금까지는 마지막 책을 냈으니 퍼스트 앤 레스트가 만나서 지금 대담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수사님이 쓰신 쓸쓸한 밤에 그 다정한 안부라는 책을 보고 제가 그걸 보고 자꾸 비교를 하면 제가 형편없어지지 않겠어요? 그래서 수사님은 수사님대로 저는 저대로 영어로 애플 오 오렌지라는 말이 있어요. 사과나 오렌지는 비교 대상이 아니다. 각자의 맛이 있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서 내가 어때서 그래서 아무리 깊은 질문을 해도 제 마음대로 지금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이거 뭐? 네, 너무 좋네요. 애플과 오렌지. 네. 네, 뭐지? 제가 지금 작가님하고 대담을 하면서 지금 휘말려가지고 중심을 지금 잃을 지경이 된 것 같아요. 네, 너무 좋습니다. 그 아까 얘기했던 제 그 작가님 누나 얘기도 좀 쉽게 나와요. 그래서 이제 그 누나가 조카 아까 이승환이라고 했나요? 이승준. 네네. 그 조카하고 인터뷰를 한 얘기가 이제 이 책에 보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조카가 이제 누나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이렇게 고모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삶에서 한계를 만났던 때가 언제예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제 아마 이제 누님이 변호사이신 모양인데 변호사로 일을 할 때 재판에는 이겼지만 삶에는 삶이 달라지지 않았을 때 그럴 때 한계를 느꼈어. 이렇게 이제 말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무엇을 한계로 느끼는가 되게 중요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상담가로 오랫동안 이렇게 활동하고 계시고 또 책도 지금 이게 9번째 책이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활동하고 계시는 작가님에게도 혹시 지금도 뭔가 한계를 느끼실 때가 있으실래나? 매일 느끼고 있습니다. 어떤 겁니까? 네. 조금 돌아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자면 독일의 대학 입시에 이런 문제가 한번 나왔다고 합니다. 만약에 고통을 없애주는 약이 개발된다면 인류에게 어떤 일이 생길 것인가? 근데 거기에 최우수 답이 인류는 성장을 멈출 것이다. 우리 코로나가 왔기 때문에 백신들이 만들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고통은 더 나은 이보 전진을 위한 일보 후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고통을 두려워하는 자 더 나아가지 못한다. 그래서 스스로 만드는 고통도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저는 글을 쓰는 작가로서 날마다 저의 한계를 느낍니다. 저의 한계는 어떻게 되냐면 글에 대한 갈증 그리고 내 표현이 여기에 머물고 있다는 것에 대한 불만 그래서 자기 불만 그리고 그것을 하나 쓸 때 자기 만족 이게 뜨거운 물과 찬물처럼 목욕탕에 가보면 냉수와 그 뜨거운 탕이 있어서 뜨거운 데 있다가 찬물에 들어가 좋아 이러다가 또 찬물에 있다 뜨거운데 오 좋아 뭐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자기 불만과 자기 만족은 이란성 쌍둥이와 같아서
늘 자기 불만을 가지는 자 자기 만족으로 나아갈 것이다. 그 다음에 자기 만족이 있는 자는 즉시 냉탕으로 다시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제가 책 한 권을 요즘 필사하고 있는 책을 가져왔는데 제 제자가 쓴 네 번째 책인데요. 나이는 32이지만 벌써 책을 4권을 썼어요. 근데 이 책은 필사책이라서 뭐 사서 삼경한테 좋은 대학, 논어 이런 것을 글을 쓰고 옆에 이렇게 공란으로 해서 쓸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필사책은 그대로 뺏겨 쓰는 거예요. 그대로 뺏겨 쓰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렇게 필사하고 싶지 않았어요. 어떻게 필사하고 싶었냐면 공자님이 좋은 사람과 어울려야 된다 라고 그러면 좋은 사람 하면서 잠시 생각하다가 바로 제 이야기를 이렇게 써요. 그러니까 뺏겨 쓰는 게 아니라 이 한 단어에서 떠오르는 생각들을 쓰는 겁니다. 이걸 하루에 10개, 그래서 6일 동안 60개를 지금 필사를 했어요. 필사를 했는데 이쪽에 있는 게 한 글자도 없어요. 전부 새로운 글로 제가 쓰는 거죠. 이걸 쓸 때 2가지 감정이 이란성 쌍둥이가 따라옵니다. 왜 이 글을 보자마자 떠오르지 않는가? 자기 불만. 그러면서 잠시 생각하다가 떠올라서 쓰고 나서 마지막에 날짜 쓰고 이서원 쓸 때 자기 만족. 그래서 냉탕, 열탕 왔다 갔다 하는 책이 지금 이 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책은 저의 제자 책인 동시에 저의 책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 말이 듣고 싶었어도 이런 필사가 필요한 책이다. 이걸 보고 고개만 끄덕일 게 아니라 그러면 이 사례에서 떠오르는 우리 자식 얘기, 남편 얘기 이렇게 해서 내 이야기를 꾸며가고 그게 안 떠오를 때 자기 불만 나는 왜 안 떠오를까? 이런 거 생각을 별로 안 해서 그런가 봐. 한번 해보자. 그리고 사흘 만에 생각을 했을 때 역시 이 자기 만족 이런 것들이 왔다 갔다 할 때 우리는 한 걸음 두 걸음 성장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작가님의 한계에 대해서 여쭤봤더니 이제 그 표현에 대한 네. 어떤 그런 갈증 말씀하시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제 또 그 헤쳐나가시는지 네. 방법까지 한꺼번에 2가지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여기 보면 이제 하여튼 독이 약이 된다 이런 이제 소제목의 어떤 에피소드가 나오는데 거기 보면 이제 택시를 탔다가 만나게 된 기사분 이야기가 나오죠. 6.25 때 어렸을 때 큰 일을 겪었는데 그것이 외상 후 스트레스, 외상 후 트라우마가 되느냐 아니면 외상 후에 성장이 되느냐 이런 어떤 이제 갈림길로 간다 이런 걸 이제 기사분의 어떤 이야기를 듣고 이제 쓰셨는데 그것은 결국은 각자의 선택에 달려 있다. 본인의 선택에 달려 있다. 외상 후 트라우마가 되는가 아니면 외상 후 성장이 되는가. 근데 사실은 이런 어떤 트라우마라고 할까요? 각자의 어떤 고통 이런 게 없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네. 그런 게 없을 수는 없는데 그런데 그게 트라우마가 되느냐 성장이 되느냐는 이제 선택이라고 하는데 그러나 그렇게 하는 과정이 정말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독을 약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네. 어떤 그런 방법 혹은 비결 네. 있을까요? 독을 약으로 바꾸는 방법 있죠. 선생님 저는 하늘 아래 해결 못할 일은 없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머리 뒀다 뭐 하나 문제 푸는 데 써야지 그런 생각이 들고 독을 약으로 바꾸려면 해석을 잘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인생은 해석하기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연재해 혹은 참사 같은 것을 제외한다면 대부분의 우리가 독으로 품고 있는 것은 과거에 대한 상처예요. 그때 그 사람이 나한테 그 말을 했기 때문에 30년이 지났는데도 그 말이 잊혀지지 않고 있다. 근데 저는 이것을 곰곰이 생각해 보곤 해요. 왜냐하면 제가 늘 만나는 사람들이 상처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근데 그분들은 주로 옛날에 그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럼 저는 이렇게 물어보고 싶어요. 당신은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건가? 아니면 그 기억을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건가? 그 사람이 아니라 그 기억이라면 그 일에 대한 나의 해석을 바꾸지 않으려고 하고 있다. 라는 거거든요.
약간 좀 애매한 지점이 있는 이야기지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저는 요즘 이런 거를 깨달았습니다. 나란 누구인가? 나는 무엇인가? 하는 질문을 적어도 58년 동안 던져왔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생각 안 나요. 마침내 알게 됐습니다. 답이 없기 때문이다. 나란 무엇이다는 실체는 없다. 뭔가 내 안에 숨겨둔 나의 실체가 있어서 그것을 발견하는 것이 나를 찾는 것이라고 오해하지만 안에 숨겨진 것이 없다면 아무리 찾으려 해도 나를 찾을 수가 없다. 그래서 저는 영어로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됐습니다. I am what I make. 나는 내가 만드는 것이다. 내가 지금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곧 나인 것이지 어떤 숨겨진 실체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나는 고정된 나는 없습니다. 계속 변하는 나만 있을 뿐입니다. 오늘 대담을 통해서 저는 새롭게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전보다 나은 내가 만들어지고 있을 뿐이라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 30년 전에 상처를 준 그 사람, 지금 그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 100번 바뀐다고 계속 변해서 다른 모습이 되어 있을 겁니다. 이게 그 밀란 쿤테라인가요? 농담이라는 그 소설에 보면 주인공이 이제 농담을 잘못했다가 공산당 싫어한다는 얘기를 했다가 거기서 굉장히 공부 잘하던 학생이 인생을 불행하게 살게 되는데 그때 판정 내린 사람을 너무너무 미워하고 복수하겠다고 해서 마침내 몇십 년 만에 복수할 모든 조건을 가지고 그 사람을 응징하려고 했는데 봤더니 착한 사람이 되어 있어요. 너무 허탈한 거죠. 계속 나쁜 놈이어야 되는데 착한 사람으로 변화되어 있으니까 이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한 나의 해석, 이것을 미워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해석을 바꿀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엄마가 나한테 너무 상처를 줬다를 그때 엄마한테 너무 큰 것을 배웠다. 이렇게 해석을 바꾸는 순간 나의 과거는 상처받은 과거에서 배움과 성장이 있었던 과거로 바꿀 수 있다. 아버지가 그때 그랬으면 안 된다. 아버지 덕분에 내가 이런 사람이 됐다. 라고 바꾸는 순간에 아버지는 더 이상 미움의 대상이 아니라 나를 성장시켜준 걸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독을 약으로 바꾸는 방법은 일어난 일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일어난 일에 대한 나의 미숙하고 엉성한 해석을 좀 더 성숙하고 멋있는 해석으로 바꿀 때 나는 독을 약으로 바꿀 수 있다. 마치 마포에서 그런 수많은 끔찍한 일을 본 택시기사님이 먹고 살기만 해도 얼마나 고마운 거냐. 이렇게 해석을 바꿨을 때 약이 되듯이 말이죠. 저는 그래서 인생은 해석하기다. 좀 더 성숙한 눈으로 해석한다면 나의 고통은 좋은 명약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약을 독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죠, 그죠? 예, 독을 약으로 바꾸죠. 예, 독을 약으로 바꾸는 것은 해석에 대해 있다. 예, 그러시면서 I am what I make. 네. 예, 영어를 좀 배운 게 도움이 되네요. 네네. 해석이 되네요. 예,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정말 좋은 말씀이네요. 독을 어떻게 약으로 바꿀 것인가. 예. 그 다음으로는 보면 이제 이 내용을 보면서 제가 뒤통수를 한테 맞는 듯한 그런 이제 느낌을 받았는데 부족하고 약한 사람이 더 부족하고 약한 사람에게 주는 것이 사랑이고 서로 약한 사람들끼리 받는 것이 사랑이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네. 이 사랑할 만큼 충분히 약한가라고 하는 이제 소제목 밑에 있는 이야기인데 보통은 부족하고 약한 사람들은 자기만 생각하게 되잖아요. 내가 약하니까. 네. 그리고 받을 생각만 되게는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주게 될 수 있을까? 네. 그런 약함을 사랑으로 바꾸는 힘은 네. 도대체 어떻게 가능할까? 아하. 예. 네. 약한 사람은 너무 아플 때가 많아요. 그래서 자기가 아프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죠. 그러니까 같이 아픈 사람을 보면 동병상련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제가 어릴 때 궁금했던 게
대기업에서 불이웃돕기 연말이 되면 3억, 10억, 7억씩 내는데 근데 대기업 사람들은 몇 명 나오다가 그치는데 그냥 5만 원, 3만 원 내는 사람이 끝없이 KBS로, MBC로 계속 나오는 거예요. 아, 저 사람들 뭐 3만 원 내려고 저기까지 와. 3만 원 내는 게 창피하지 않아? 다른 데는 지금 100억 내는데 3만 원 냈다고 봉투를 하고 그냥 소개도 안 해줘요. 다음 계속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분들이 매년 끊임없는 걸 봤어요. 그것은 3만 원이 없어서 정말 안치환 씨 노래도 있대. 지독한 외로움에 쩔쩔매본 사람은 알게 되지. 알게 되지. 뭐 이렇게 있는데 배고픔에 쩔쩔매본 사람은 배고픈 사람이 어떤지 알기 때문에 십시일반으로 돕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 그래서 재해에 시달려 본 사람들은 무슨 비행기가 떨어졌다, 뭐가 됐다 그러면 제일 먼저 달려가는 게 가장 힘없고 백 없고 돈 없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달려갔다. 그래서 그분들을 보면서 저는 삶의 희망을 보거든요. 그것이 우리가 말하는 서민이자 시민이자 일반 소시민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사회를 바꾸고 세상을 바꾸는 건 소시민들의 그런 동병상련의 마음,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 예민하게 여기는 마음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책에도 그 MBC 기자분이 저한테 수업 시간에 해준 이야기를 그대로 실으면서 사랑이라는 건 약하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는 거고 신은 완전하니까 사랑할 필요가 없다 누구한테. 그러나 인간은 약하기 때문에 더 약한 존재에게 사랑을 주는 거다. 그리고 제가 조그마한 암자에 5년을 살았었습니다. 스님과 함께 5년을 살았는데 저는 암자에 들어가기 전에는 그 보살님 중에는 관세음 보살이 대빵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제일 한 분이 나무아미타불 관세음 보살 어릴 때부터 들어서 근데 스님들한테 인기 1위는 관세음 보살이 아니었어요. 지장보살님이었어요. 뭐 하면 지장보살 이래요. 도대체 이 지장보살이 누구야? 하고 물어봤더니 자기도 지금 부족한데 더 부족한 사람을 마지막까지 구한 뒤에 보살이 되겠다고 원을 세운 사람이 지장보살이라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극락에 가도 되는데 스스로 지옥을 택해서 마지막 한 사람까지 다 극락으로 보내고 자기도 극락 가겠다 이렇게 원을 세웠다는 거예요. 야, 바로 이거구나. 제가 아는 사회복지도 자기들도 힘든 사회복지사들이 더 힘든 대상자들을 도와주려는 학문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 코도 석자인데 넉자인 사람을 도와주는 게 사랑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책에 그렇게 썼고 겪어본 사람이 그 고통을 더 잘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현재 점점 이야기가 더 깊어지는 것 같은데요. 여기 보면 이제 그 아름다움, 미인 이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사물의 이치와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 대한 원리를 아는 사람은 얼굴에서 깊이가 느껴진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진짜 미인이 누군가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아름다운 사람 또 우아한 사람에게까지 이야기를 쭉 이렇게 확장을 해 나가시는데 작가님은 지금까지 이렇게 쭉 대담을 하면서도 느끼는 겁니다만은 사물의 이치와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 대한 원리를 아는 그런 고수분들을 많이 만나셨을 것 같아요. 그런 분들 중에서 제일 기억에 남는 분이 어떤 분인가요? 일단 수사님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수사님의 이런 질문은 제가 어느 방송에서도 어떤 지금까지 책을 9번째 쓰고 있는데 어떤 북토크에서도 만난 적이 없는 질문들입니다. 세상은 깊이 하고 싶은 사람과 깊이 있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수사님은 깊이 있는 사람이라서 깊이 하고 싶지 않은 분이다. 첫 번째로는 제가 수사님께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수사님 칭찬과 아부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칭찬과 아부요? 칭찬과 아부의 차이. 잘 모르겠어요. 예, 아부는 나를 위한 것이고 칭찬은 상대를 위한 것. 네, 제가 지금 드린 건 칭찬입니다. 첫 번째 수사님, 두 번째는 저희 아들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이 생각을 거듭 확인해 왔습니다. 지혜와 나이는 무관하다. 지혜와 나이는 무관하다. 그래서 저희 아들의 에피소드를 마지막에 60번째로 저희 아들 이야기, 네가 어떻게 학년 대표가 되었니? 라고 물었을 때 아들이, 아빠는 적이 없잖아. 그럼 적이 없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니? 첫째, 잘난 척하면 안 돼. 두 번째, 필요한 걸 도와줘야 돼. 그 얘기를 듣고 와, 얘가 나보다 나은데?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속담에 어분 증손자에게도 배울 게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우리 어머님 이야기하고 지금 연합해서 떠오르면서 우리가 자녀에게 지나친 사랑을 제대로 준다면 그 아이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혜로운 현인이 된다. 그러나 우리가 부족한 사랑을 모질게 준다면 그 아이는 70이 돼도 아이에 머물고 만다. 그러한 것을 저희 아들을 보면서 느끼면서, 저는 모든 자식들은 부모의 업그레이드가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몇 살이든 간에 지나치게 제대로 사랑을 준다면 그는 굉장히 현명한 사람이 된다. 그래서 아들의 그런 이야기들과 에피소드들은 저에 대한 긍정이기도 하고 확인이기도 한 것 같아요. 역시 사람은 순수한 사랑을 줄 때 얼마든지 커질 수 있고 높아질 수 있다. 그래서 박노해 시인의 그 인용한 19에 보면, 큰 숲을 지나니 내 키가 커졌다. 깊은 강을 건너니 내 혼이 깊어졌다. 그래서 부모는, 그 다음에 영적인 지도자들은 항상 큰 숲이 될 준비를 해야 되고 깊은 강이 될 연습을 해야 된다. 거기서 자유로울 수 있는 윗사람은 없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희 아들의 에피소드나 이야기들을 보면서 가장 닮고 싶은 모델이다 라는 생각을 역으로 하고, 실제로 아들한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옛날에는 아빠가 너보다 키가 더 커서 우위에 있었는데 이제 키마저 작으니 내가 너보다 나을 건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괜찮아, 노력해,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노력하는 아빠가 되려고 다짐 중입니다. 예, 정말 삶의 원리, 또 어떤 사물의 이 지사람들 사이의 관계에 대한 그 원리를 아는 고수로 아드님을 꼽으셨어요. 이승준 씨를 꼽으셨는데, 아마 이렇게 우연인지는 모르지만 이 책의 처음에 시작하는 내용이 딸과 엄마의 대화거든요. 네네. 엄마하고 딸하고 이제 얘기하면서 이제 엄마가 하는 얘기를 딸이 그 사랑을 어떻게 뛰어넘어, 네. 이렇게 하는 말로 이렇게 그 에피소드로 시작을 하고, 이 책의 마지막 60번째 이야기는 아들과 아빠의 이야기인데, 정말 뭐 이렇게 원래 그 사회자나 대담자는 이 대담하는 사람한테 휘말리면 안 되거든요. 제가 지금 마구 휘둘려서 중심을 지금 잃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거 중심 잡아야 됩니다. 저 정신 차리고. 자, 지금 이 시간은 이제 그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이 북토크에 참여하는 시간입니다. 좀 특별하게 이 시간을 우리가 준비를 해봤거든요. 아마 여러분들 이제 북토크 시작할 때 들어오시면서 자리에 앉으실 때 아마 하얀 종이하고 포스트잇을 보셨을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북토크에 참여하시면서, 그리고 또 미리 책을 읽으신 분들은 또 책을 읽으시면서 이제 내가 살아온 동안 정말 누구에겐가 이 말은 꼭 내가 듣고 싶었어,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듣고 싶었던 말은 무엇이었을까, 내 인생 전체를 통틀어서. 그래서 그 말씀을 그 포스트잇에다가 좀 적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적으시는 동안 제가 음악을 하나 듣게 될 텐데, 음악을 들으시면서 노래가 끝나갈 때 저희가 주머니를 이렇게 돌릴 거예요. 그래서 이 주머니에 쓰신 그 포스트를 넣으시면 저희들이 여기다 붙여가지고 그걸 가지고 작가님하고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김창완 씨 다들 좋아하시죠? 김창완 씨의 노래를 들어봤는데요. 이 말을 하고 싶었어요 라는 그런 제목의 노래 함께 들어봤습니다.
이 책의 제목이 이제 그 말을 듣고 싶었어 이런 이제 제목이었고, 그리고 이 말을 하고 싶었어요 라고 하는 것이 둘이가 이제 만나면 되게 재미있는 뭔가가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지금부터는 여러분들, 청중 여러분들과 이제 작가님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쓰신 내가 정말 듣고 싶었던 말, 그 말을 여기 이제 포스트잇을 여기다 붙였거든요. 그래서 작가님이 보시고 뭔가 이렇게 마음이 움직이시는 게 있으면 그걸 가지고 이제 대화를 한번 여러분들과 하는 시간으로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거는 넌 똥도 아까운 애야. 아들한테 워낙 자주 하다 보니까 아들하고 늘 주고받는 레퍼토리가 넌 똥도 버리기 아까운 애야. 냄새 나잖아. 아, 그럼 버려야 되겠구나. 그 얘기를 농담처럼 주고받고 있는데 넌 똥도 아까운 애야. 이게 이 모든 말을 합한 말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사투리를 쓰자면 얼마나 우리가 살면서 쿠사리를 먹고 살았으면 전부 쓴 말이 넌 괜찮아, 잘하고 있어, 너 자체로 소중해, 이런 말들이 그렇게 배가 고플까 그런 생각을 해요. 제가 상담을 하다가 한 번은 그 아이들을 캐나다에서 중학교, 고등학교를 교육시켜서 미국의 대학을 보낸 어머니를 만난 적이 있어요. 2명을. 그래서 제가 한 10년 동안 외국에서 살면서 아이들 둘 키우면서 힘드셨을 텐데 제일 좋았던 게 그래도 뭔가요? 그랬더니 남편 안 보고 산 게 어쩌다 한 번 1년에 오면 안 와도 돼. 3년에 한 번씩 와도 되니까 돈만 보내.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게 제일 좋았다 그래서 웃었어요. 웃고 나서 제가 한국에서도 중고등학교를 보내도 되는데 인류대학을 보내려고 그러셨어요. 어떻게 캐나다에서 해서 미국으로 보내셨어요? 그랬더니 캐나다 교육은 우리나라 교육하고 다르잖아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캐나다 교육이 우리나라 교육하고 다른 게 뭐가 있나요? 그랬더니 하나가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그게 뭔가요? 그랬더니 걔들은 틀려도 혼내지 않잖아요. 우리 동요에 보면 틀려도 괜찮아 걱정하지 마 용기 내서 말해봐 너의 생각을 틀리는 건 당연해 아직 어려서 용기 내서 말해봐 너의 생각을 틀려도 괜찮아 걱정하지 마 이런 노래가 있어요. 너무 좋죠. 동요 중에 제일 좋아하는 노래가 틀려도 괜찮아요. 틀려도 괜찮아. 우리가 사는 사회가 정답 사회예요. 여러분 저 따라 한번 해보실까요? 인생에 정답은 없다. 명답만 있을 뿐이다. 너는 이래서 이게 답이고 너는 이래서 이게 답이고. 제가 가톨릭 대학교에서 상담 심리를 전공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그 대기업의 그 HR팀, 인사팀에 있는 분이 유럽의 그 기업 문화가 어떻게 다른지를 알고 싶어서 갔는데 우리나라 회의하는 거랑 유럽에서 회의하는 게 딱 하나가 다르더래요. 수사님 그게 뭔지 아세요? 모르죠, 당연히. 네, 우리나라 회의는 모든 회의는 회의를 낳는다. 이러려고 회의했나? 메모지만 가지고 그냥 위에 사람 하는 얘기를 받아 쓰는 게 회의라서 계속 딴짓하면서 언제 끝나나 좀 이따 짬뽕 먹을까 짜장면 먹을까 그 생각만 하는 게 우리나라 회의인데 유럽의 회의는 누가 무슨 소리를 해도 박수를 치더래요. 그 얘기를 듣고 제가 공부하는 내내 가장 이 에피소드가 기억에 남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회의를 들어갔는데 누가 어떤 얘기를 쳐도 박수 치면서 재밌다고 하면 그 다음 회의에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가고 싶죠. 우리가 그 문화를 만나고 싶었어. 그런 문화. 틀려도 혼내지 않는 문화. 넌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참 재밌다.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무슨 얘기를 해도 박수 쳐주고. 제가 제 아들이 이제 이 책에도 나와 있지만 초등학교 4학년 때 그 2월 달에 학년을 다 마치고 상장을 들고 뛰어왔습니다.
그럼 상 받았어? 상장을 받더니 너희 부모님이 누구니 상이에요. 그래서 이게 무슨 상이냐 봤더니 평소에 선생님 말씀을 잘 듣고 어려운 친구를 돕고 방과 후에 남아서 열심히 교실 정리도 해서 도대체 부모님이 누군지 궁금하여 이 상을 드립니다 하고 밑에 담임선생님 성함이 적혀 있고 관인 같은 게 딱 만들어서 찍혀 있는 거예요. 제가 또 한국 부모잖아요. 또 이렇게 물었죠. 너만 받았냐? 그랬더니 얘가 다 받았어요. 전부 다 받았어? 그럼 전부 다 너희 부모님이 누구니 상 받았어? 전부 다른 상을 받았어. 그래요? 그러면 그 청소 잘하는 애도 받았어? 걔는 뭘 받았어? 매일 새 교실을 만들어 주는구나 상을 받았어. 그 다음 달리기 잘하는 애는 뭐 받았어? 이랬더니 우샤인 볼트가 오르고 가겠구나 상을. 피기하는 애는 김연아가 언니니 상. 또 과잉행동 장애 있잖아요. 왜 우리 ADHD라고. 걔도 상 받았냐? 걔는 뭐 받았어? 매일 운동회로 만들어주는구나 상. 그러니까 선생님은 26개의 기준을 가지고 26명을 바라봤더니 전부 다 1등짜리인 거예요. 공부로 바라본 게 아니라 모두 다른 것으로 바라봤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죠. 이 선생님이 한국에 10,000명만 있다면, 아니 1,000명만 있다면, 아니 100명만 있다면, 아니 10명만 있다면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일파만파 달라졌을까. 아까 수사님 말씀처럼 말 한마디가 1,000명에게 영향을 준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교사 한 명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얼마나 많은 아이들을 바꿔놓고 그 가정들을 바꿨을 것인가 생각하면 정말 교육을 담당하는 사람의 말 한마디는 부모의 말 한마디하고는 또 다른 차원으로 너무나 중요하다. 수사님의 말 한마디는 수많은 형제 자매들을 또 바꾸는 말이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지금 너 똥도 버리기 아까워 이 말은 가장 아름다운 말이 아닌가. 여러분 제가 아름다운 말 한두 가지 가르쳐 드리게 해볼래요? 네. 아까 가르쳐 드린 거는 내가 어땠어잖아요. 근데 더 아름다운 말이 있어요. 저 따라 해보세요. 지난날 내가 한 건 다 잘한 거야. 이거 열흘만 하면 계속 눈물이 나요. 얼마나 나를 나무라요. 왜 그때 그랬어? 하지 말지 그랬어. 그 남자 만나는 게 아니었어. 왜 꼭 그 남자하고 결혼했어야 됐니? 그때 애 놓기 전에 끝냈어야 됐어. 뭐 이런 이야기들만 우리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그때는 내가 최선을 다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긍정이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나의 친구가 되지 못하면 누구의 친구도 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이런 분이 있더라고요. 정말 나한테 잘해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결심을 했대요. 내가 나한테 잘하자. 어제 라디오스타에서 그분이 그 탤런트 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엄마가 자꾸 힘들게 해서 자기가 이상적으로 엄마상을 그리고 자기 스스로 그 엄마가 돼서 자기한테 잘하려고 했었대요. 그래서 우리가 척박한 이 말이 참 거친 땅에 살면서 다른 사람한테 자꾸 바라지 말고, 그거는 뭐 동양 말하는 거랑 같으니까 내가 스스로 그 사람에 대해서 나한테 상냥하게 말을 해주는 사람. 그래서 제가 이 책에서 가장 먼저 쓴 게 너를 살리는 말이 아니고 나를 살리는 말. 그 말부터 시작하자. 그래서 이걸 보면서 저는 대표로 똥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3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3장은 이제 우리를 살리는 말이라고 하는 이제 장인데 첫 번째 에피소드가 뭐냐면 우리니까 해내는 거야 라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내가 해낼 수 있을까 늘 의구심을 품고 사는 허약한 존재다, 이런 말씀이 이제 책에 있는데, 사람들에게 필요한 말이 무엇인가 주의를 기울일 때만 우리가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작가님이 사람들의 마음에 귀 기울이는 비결, 방법 같은 게 혹시 있을까요? 네, 제가 사람들의 마음에 귀 기울이는 것은
말은 10%밖에 안 된다는 걸 믿기 때문에 기울이게 돼요. 그러면 우리는 보는 게 아니라 관하게 돼요. 눈으로 보는 거를 볼견자, 마음으로 헤아리는 걸 관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견세음 보살이라고 하지 않고 관세음 보살이라고 마음의 눈으로 헤아려서 본다. 그래서 저는 상담실에 앉아서 사람이 앉으면 말하지 않아도 알아. 얼굴이요, 그 사람 삶이 써놓은 풍경화예요. 삶이 그린 풍경화가 얼굴입니다. 눈빛만 봐도 알 수가 있어. 그러니까 눈빛과 표정과 미소를 보면 이 사람 남편이 딴짓했구나. 이 사람 아들, 딸이 가출한 적이 있나 보다. 이 사람 요즘 너무 우울한가 보다. 그래서 말하지 않는 90%의 관심을 가지고 관찰을 하다 보면 말이 스르륵 나오게 돼요. 요즘 사는 것 같지 않으시겠다. 그럼 어떻게 하셨어요? 너무 티가 나, 저는. 얼굴에다 티가 난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수사님을 처음 뵐 때도 수사님 말씀하지 않으셨을 때 환한 미소를 보면서 자체 발광이 되신다. 제가 하는 방법은 말을 10%밖에 믿지 않는 거예요. 예, 자연스럽게 이제 우울증을 앓는 얼굴 뭐 이런 표현을 하셨는데 그런 얘기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울증을 앓는다는 사람들을 보면 괜찮아서 우울증이 온 거야. 이렇게 이제 말씀해 주신다고. 그러면서 거기 보면 이제 안 걸리는 사람, 우울증하고 관계없는 사람, 날라리, 뺀질이, 띨띨이 있고 반대로 우울증에 제일 취약한 사람들이 범생이, 성실이, 똘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보니까 여기는 다들 범생이, 성실이, 똘똘이들만 오신 것 같은데 예, 우리가 우울할 때 네. 쉽게 복용할 수 있는 아스피린 같은 게 있을까요? 있죠. 지금 이미 질문 속에 답을 담으셨는데 나니까 우울에 걸린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좋아요. 그럼 내가 어떤데? 괜찮으니까. 내가 워낙 괜찮으니까 괜찮지 않는 거를 견딜 수가 없는 거야. 우리는 불안한 게 많잖아요. 불안공화국이라고도 이야기하잖아요. 불안을 먹고 사는 3대 장사 아시죠? 점집, 보험회사, 학원. 지금 이러실 때가 아닙니다. 누가 이러더래요. 엄마, 나 1년 일찍 죽어? 왜? 이랬더니 근데 왜 1년 앞에 걸 배워? 선행학습. 이게 다 불안하니까 하는 거거든요. 초등학교 4학년짜리가 수학의 정석을 왜 2번이나 떼요? 그렇잖아요. 불안하니까 그런 것을 하는 거죠. 불안은 뭘까요? 괜찮지 않은 일이 일어날까 봐. 우울은 뭘까요? 괜찮지 않은 일이 계속 일어나니까. 근데 괜찮지 않은 것에 대해서 왜 불안해하고 우울해할까요? 내가 괜찮으니까. 괜찮아지고 싶어 하니까. 나는 적어도 괜찮아지고 싶어 하는 괜찮은 사람이야. 그렇게 생각해야지. 띨띨이는 그게 뭔 뜻인지 몰라요. 날라리는 노는 게 너무 바빠요. 뺀질이는 돌아다니는 게 너무 급해요. 그래서 그런 생각할 여유가 없지만 우리는 그들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괜찮아지려고 하니까 괜찮지 않은 것이 겁나기도 하고 괜찮지 않은 것이 우울하기도 하다. 이러면서 자기를 다독다독 해주는 게 약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예, 고맙습니다. 여기 이제 보면 그 제목 자체가 굉장히 소제목 자체가 센 제목이 있거든요. 뼈에 물 들어가니 뭐 이런 이제 굉장히 센 이야기인데 거기에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말로 상처 입은 어떤 사람들, 그러니까 모진 경험을 한 사람이 하는 말이 모진 말이다 이런 이제 말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그럼 어떻게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걸 읽으면서 내 자신의 상처하고 화해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책을 읽으면서 작가님은 잘 모르겠지만 자신과 정말 잘 화해하신 분이 아닐까? 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 짐작이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한국화해협회 회장이 접니다. 요즘 뭐 각종 협회가 많이 나오잖아요. 자기와의 화해협회 회장, 저 회장 자격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궁금해지는 것이 어떻게 자기 자신과 화해했는가? 사실은 자기 자신과 화해가 아니라 상처 준 사람들과의 화해예요. 근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죠? 힘들어요. 힘든데 어느 순간에 약사 부부한테 이야기를 듣고 화해를 바로 할 수 있었어요. 지금부터 여러분에게 그것을 알려주마. 그것을 알려주마. 그 약사님이 저하고 집단 상담을 할 때 교수님, 제가 살아보니까요, 부부 사이에 하면 안 되는 게 하나 있고요, 부모한테 자식이 하면 안 되는 게 하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래요? 너무 궁금해서 부부 사이에 하면 안 되는 게 뭡니까? 그랬더니 때를 쓰면 안 돼요. 때는 애가 어른한테 쓰는 거지. 옷 사줘! 이렇게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TV 바꾸자! 이렇게 때를 쓰지 말라는 거예요. 말로 하라, 말로 서로. 부부 글자도 똑같은데 서로 말로 해라. 때 쓰지 말고. 남편도 아내한테 때 쓰지 말고, 아내도 남편한테 때 쓰지 말고. 맞는 얘기네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자식이 부모한테 하면 안 되는 거는 뭔가요? 그랬더니 그 약사님의 한마디가 제 인생을 바꿨어요. 부모를 완전한 존재로 가정하지 말아야 돼요. 부모도 보통 욕심 많고 실패하고 실수하는 보통 사람이지 완전한 존재가 아닌데, 자식들은 자꾸 부모를 완전한 존재로 가정을 해서 그때 그 말을 했으면 안 되지, 그때 나를 그렇게 대우했으면 안 되지 하고 원망을 자꾸 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내게 강 같은 평화, 야, 그것이 제 가슴에 찾아오더라고요. 우리 아버지도 길 가는 평범한 남자였구나. 우리 엄마도 마트에 있는 보통 아줌마였구나. 그러기에 아버지가 그때 그랬으면 안 됐다, 엄마가 그때 그랬으면 안 됐다는 것은 나의 생각일 뿐, 아까 욕심이라고 그러잖아요. 대도 안 하는 걸 바라는 걸 욕심이라고 그러는데, 부모한테 완전한 존재를 가정하지 마라. 그러면 부모가 다 성직자라야지. 그렇죠? 제가 서강대에서 수사님들한테 상담을 가르치면서 그래요. 여러분들은 죄를 짓고 있다. 여기서 이러지 말고 빨리 나가서 결혼해서 애를 10명씩 낳아라. 결혼하지 말아야 될 수많은 남녀들이 지금 결혼해서 애를 낳고 있는데 죄 짓지 말고 빨리 결혼해라. 이렇게 얘기하면 수사님들이 막 웃으세요. 좋아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이런 것 같아. 니나 해라 결혼,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결혼 안 해서 너무 다행인데. 그러니까 자식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은 부부는 때를 쓰는 거고, 자식은 완전한 존재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 그랬을 때 역으로 자식이 부모를 품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나마 그 시대에, 그런 시대에 엄마가 이 정도 한 것도 다행이야. 인생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해석학. 부모를 새롭게 재해석할 때 부모와 나 사이에, 우리 사이에는 강 같은 평화가 흐를 수 있다. 저는 그 생각을 합니다. 예, 작가님하고 북토크 2부를 다음에 기획을 해가지고 그때는 이제 작가님의 노래를 듣는 걸로 정말 재밌을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람들한테 칭찬을 들을 때 이렇게 저도 모르게 손사래를 치는 경우가 이제 많죠. 그래서 이 책의 제목이 그 말이 듣고 싶었어인데, 사실 칭찬이라고 하는 것은 쭉 북토크를 하면서 느끼는 건데요. 나도 몰랐던 나의 마음을 누군가가 알아주는 거구나, 채워주는 거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여기에 보면 이제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 칭찬 들을 때 네. 이제 우리가 응하는 말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라고 하는 말은 그 말이 듣고 싶었어라고 하는 표현의 다른 버전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 말이 듣고 싶어서라는 책을 쓰셔가지고 이제 이렇게 많은 그 호응들을 받고 계신데, 작가님은 지금 어떤 말이 듣고 싶으십니까? 참
다시 하고 싶네요. 그 말을 듣고 싶습니다. 네, 우리 수사님께 제가 살면서 여러 번도 느끼지만 홍수에 마실 물이 없어요. 홍수에 마실 물이 없습니다. 홍수에 마실 물이 없어요. 근데 마실 물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가짜는 많고 진짜는 적고 공짜는 없어요. 그러니까 날마다 닦는 사람만이 진짜가 되고 그런 진짜를 만나는 것은 정말 홍수의 맑은 물을 만나는 것처럼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사님께 아부가 아니에요. 칭찬입니다. 수사님 같은 분을 살면서 몇 번이나 만날까? 우리는 좋은 사람을 만날 때 이렇게 생각해요. 다음에 보지 뭐. 다음은 언제까지는 안 올지 몰라요. 딱 잡아야 됩니다. 잡아서 수사님 오늘 잡았어요. 잡아서 지금 제일 듣고 싶은 말은 수사님이 마치고 나서 작가님 언제 저희 한번 식사 한번 하시죠. 이 말을 하자고. 이건 되치기를 당한 느낌입니다. 네, 다음에 토크를 하면서 그때는 이제 음악회로 네,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그 말이 듣고 싶었어의 작가 이서원 선생님 모시고 책에 대한 귀한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이 책에 보면 그 인생에 대한 정의가 나오는데 인생은 경험을 주섬주섬 줍는 거야 이런 이제 내용이 있잖아요. 근데 작가님이 이제 살아오시면서 그렇게 주섬주섬 주우신 보물들을 가지고 이렇게 귀한 책을 만들어 주시고 또 이렇게 귀한 시간을 만들어 주셨어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 책이 이제 9번째 책이라고 하셨는데 앞으로 작가님 계획 있으시면? 네, 제 계획은 91권을 더 쓰는 겁니다. 100권을 쓰겠다 하고 저 스스로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얼마 전에 김홍신 작가님 그 평화방송에 나오셨는데 140권을 쓰셨다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100권이라는 것이 황당한 숫자가 아니라 가능하다. 유심소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마음을 두면 반드시 이루게 된다. 그래서 얼마 전에도 지난 며칠 전에도 10번째 책 탈고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적어도 한 4권 정도를 더 낼 욕심을 가지고 있어요. 한 글자도 안 썼습니다. 그러나 4권이라고 하면 써낼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책을 쓰면서 가장 행복한데요. 왜냐하면 일기를 쓰는 심정으로 책을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글을 금방금방 쓰세요 라고 하면 거짓말을 하지 않기 때문에 꾸밀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 책도 제가 9권 쓴 책 중에 가장 솔직하게 그냥 시작하자마자 바로 쓸 수 있었어요. 그 이유는 내 아들의 얘기를 가감없이 쓰고 아내 얘기를 가감없이 쓰고 제 얘기를 가감없이 쓰기 때문에 정직하면 빨리 쓸 수 있다. 그러나 누구에게 보여주려고 하면 멋있게 보이려고 하면 평생 10권도 못 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100권! 당신은 욕심쟁이 우! 한번 도전하고 싶습니다. 예, 우리가 정의학용 선생이 정말 많은 책을 썼다고 알고 있는데 예, 100권을 탈고하시면 여기서 모여갖고 무슨 파티라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30년 뒤에 한번. 예, 이렇게 이제 오늘 정말 즐거우셨죠, 여러분? 네. 작가님의 정말 이 뛰어난 노래 솜씨와 깊은 통찰력, 또 살면서 주섬주섬 주신 많은 경험의 보물들을 이렇게 맛볼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었어요. 네, 감사드리고요. 네, 한번 박수 좀 부탁드립니다. 무지한 기회에 9번째 책이 아니라 이제 10번째 책으로도 한번 배울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저희들 북카페 레벤에서 하는 북토크 2월 달에는 목요일의 작가들이라고 하는 책을 쓰신 윤성희 작가님을 모시고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때도 연락드리면 달려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우리 여기가 문화공간이거든요. 그래서 이 지하에 가면
소소한 것들 지금 그 보물 상자, 뭐 대개방 뭐 이런 그 소품들 전시회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재밌는 것들 아이템도 많으니까 가서 둘러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북토크 이렇게 하시면서 혹시 소감 한 말씀 해주실 수 있겠어요? 똑같은 말을 반복합니다만 롱텀으로 가고 싶다. 오랫동안 이런 귀한 자리에서 아까 처음에 세팅된 걸 보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오늘 북토크가 잘못되면 전부 제 탓이다. 나머지들은 완벽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음에 북토크 할 때도 저도 그 자리에 앉아서 질문도 하고 상품도 받고 싶은 마음으로 그 마음을 전하면서 마지막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1시간 반 동안 이성원 작가님과 한 북토크 1월달 북토크 이렇게 모두 마치겠습니다. 1시간 반 동안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